나는 딸내미가 시집가 갖고 우리 며느리들 같은 짓거리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께. 썩을 년들. 너의 귀한 아들들한테, 그것도 종손자한테 시집을 와서 종갓집을 베래놔. 그란다고 명색이 큰 며느리라냐니 지사의 발자죽도 안 해야. 설날이라고 당일 아침에 삐쭉 와갖고 할매한테나 어메 아베한테 세배라고 함시렁 고개 외로 꼬고 까딱절한 신용이나 하고 모가지가 분질러질 게비 절을 못하냐. 어버이날이라고 선물을 사갖고 왔냐. 니년들이 언제 어버이 챙겼다고. 시험시 노망났담께 왔지. 언제 뒤질란가 볼랐고 날 갖고 요양원에다 콱 처박아 불었으면 딱 좋겠지. 아예 우리 새 노인네를 쌍으로 묶어다 처박고 싶을 것이다. 아이고 독한 년들. 땅 팔아서 니년들한테 줄지 알제? 택도 없다 썩을 년들. 베란박에 똥을 쳐발라도 니년들 손은 안 벌릴란께 닭해는 오지 마라. 오살할 년들아. 어서오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서정춘 시인의 주편이라는 식구에서 따온 말인데요. 여기서부터 멀다. 캄캄이 밤이 깊은 푸른 열차를 타고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이 걸린다. 라는 식구에서 따왔다고 해요. 대나무는 생명력 넘치는 동적 대상물을 의미하는데요. 길고 어두운 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마디마디를 헤쳐나가야 하는 인생의 고단함, 그러면서도 삶을 마냥 지리하지도 불우하지도 않게 만드는 일상의 순간들. 이 소설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청년이 60세 이상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설에서 매구 할매는 이야기의 중심이자 배경이며 한 주인공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광주댁 성심씨부터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 송은일. 두 번째 시간. 광주댁 성심씨. 성심씨는 순천에서 태어나 10살 무렵에 개성제로 들어왔다. 개성제에서 운대학교를 다녔고 시집갈 때까지 살았다. 성심씨 어머니가 개성제 17대 종부였던 열애당의 수양딸이었다. 열애당이 오갈 데 없는 계집아이를 받아들여 키운 뒤 시집 보냈다. 개성제는 성심씨 어머니의 친정이며 성심씨의 외가이자 친정이다. 성심씨는 20살에 혼인했다. 이듬해 서방이 군대에 갔다. 서방 빈자리에서 시집살이를 하던 중에 동네 살던 서방 친구와 엉키고 말았다. 눈 맞고 배에 맞췄다는 소문까지 났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오가는 길에 마주치면 인사나 나누고 농을 걸어오면 대거리한 것뿐이었다. 시어미가 그걸 트집 잡아 환양년 누명을 씌웠다. 시어머니는 성심씨가 시집 가자마자부터 며느리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개성제 딸이라고 여겼다가 뭐도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억지를 썼다. 중매장이가 성심씨의 내력을 다 말하고 성사된 혼인이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보며 논 몇 맞이기 정도의 혼수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게 어그러지자 전생의 원수를 알아본 듯이 굴었다. 와중에 빌미가 생기자 아들도 없겠다. 그참에 며느리를 쫓아내려 작정했던 것 같았다. 서방 친구까지 쫓아와서 아무 일도 없었노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일은 더 커졌다.
다 벗어도 한양년 유명을 못 벗는다더니 아무리 아니라고 해봐야 먹히지를 않았다. 성심 씨는 넌더리가 났고 쫓겨나기 전에 스스로 나왔다. 개성제로 돌아와 1년쯤 지냈을 때 제대한 서방이 찾아와 돌아가자고 울며 불며 매달렸다. 성심 씨는 그런 시어머니 밑으로 다시 들어가느니 혼자 늙어 죽겠노라고 마다했다. 세 번째 찾아온 서방한테 혀 빼물고 죽겠다고 난리쳤다. 그래도 포기하지 못한 서방이 7번째 찾아왔을 때 열애당이 그를 사랑대청에 올려앉혔다. 열애당이 군청에서 가져다 놨던 이혼 서류를 그 앞에 내밀어 놓고 말했다. 성심이는 내 손자딸이다. 나는 내 손자딸 혼인에 할만치 했다. 부모와 조부모의 이불이며 옷가지며 이바지 등 혼수를 최대한 예절을 갖춰 넘치게 해보냈고 제 살림살이도 보통보다 훨씬 잘 챙겨보냈다. 근디 네 어매가 트집 잡기를 성심이가 맨몸으로 시집왔다는 것이람서야. 그러고 나서 환양질했다고 삼동네에 외고 다니면서 수시로 애머리를 뜯어놨담서. 내가 그 동네로 사람을 보내서 찬찬히 다 알아봤느니 나는 네 어매가 그리 모질고 심보 고약한 안악인 줄 모르고 네가 쓸만한 놈이라 여겨서 성심이를 그 집으로 보냈다. 내 잘못이다. 잘못을 알았을 때는 바로 잡아야 하는 법. 나는 네 어매 같은 시어매 밑으로 다시 우리 성심이를 들이밀 생각이 없다. 그께 네가 선택해라. 네 어매를 포기하고 내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 성심이랑 살든가. 이 자리에서 이혼서에 지장을 찍고 나가든가. 네가 이도저도 안 하겠다면 나는 법으로 할란다. 네가 아는지 모르겠다만 성심이 오래비가 군청 사무관이고 나는 외정 초기에 이 집에 시집와서부터 법을 끼고 살아온 늙은이다. 서방은 사랑채 마루에서 반나절을 앉아있다가 이혼 서류에 지장을 찍어놓고 나갔다. 그렇게 이혼한 성심 씨는 개성제에서 2해를 더 살았다. 갑갑해서 더 살 수가 없었다. 광주로 가서 식당 참모 노릇으로 도시살이를 시작했다. 식당 참모 노릇이 3년 되던 해에 아들 3 딸린 호라비와 재혼했다. 아이를 낳지는 못했다. 아이 낳으려 고심하는 대신 전실 자식들을 꽤 공들여 키웠다.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 못한 채 자식들을 키웠는데 남편을 여의고 나자 아들들이 전 재산인 아파트 한 채를 내등분하자고 나섰다. 저희들 코올리기 시절부터 새벽밥 지어 먹이고 학교 보내고 난 뒤에는 식당 다니며 언제나 돈을 벌었다. 그렇게 본 돈이 저희들 입으로 다 들어가 남은 게 없을 망정 쟤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한 채라도 마련했던 건 성심 씨가 악착을 떨었던 덕이었다. 뒤늦게 어미를 못된 계모 취급하는 자식들이 치사하기가 말할 수 없었으나 설득했다. 그래도 내가 집을 지키고 살면 부모 노릇을 하지 않겠냐고. 내가 집을 가지고 어디로 달아날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자식들은 오히려 저희들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며 아파트 갈라 나눠주고 부모 노릇도 계속해달라고 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었다. 30년 가까이 들인 정이 어찌나 허망하든지 몇 바탕 울고 나서 집을 팔아 내등분했다. 집을 갈라주고 나니 자식들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남의 자식이 되고 말았다. 9년 전 환갑되던 해였다. 평생이 헛것이 되고 만 뒤에도 여전히 식당 일을 해가며 14평짜리 임대 아파트를 샀다. 짬이 나면 개성제에 오고 가며 살았다. 매구 할매가 계시고 오라비 동극씨와 올케 홍림당이 있는 진정. 이번에는 한식 묘제 준비를 도우러 왔다가 주저앉았다. 묘제 제수 준비하러 장에 갔던 홍림당이 50년 넘게 드나든
읍내 장거리에서 길을 잃고 자신의 친정으로 간 사태가 발생했다. 16살의 시집와 평생을 살았던 개성제를 잊어버리고 택시에 올라 친정이 있는 보성의 예배당 배정골 허진사 집으로 가자 했다던가. 배정골 허진사의 소녀였던 홍림당은 그 이튿날로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가 입원하고 열흘에 걸쳐 정밀 진단을 받았다. 홍림당의 병명은 심한 우울증에서 비롯된 가성치매라고 했다. 가성치매이긴 하나 심한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치매로 전이될 수 있는 상태라고 했다. 우울증의 경우 50년가량 사이좋게 산 배우자를 잃었을 때나 나타날 법한 중증으로 꽤 오래전부터 알았을 거라는 진단도 나왔다.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들과 너무 오래 북박혀 산 집과 마을, 고된 일과 평생 속썩인 일 한 번 없는 남편까지 홍림당의 병의 원인이라 했다. 그동안 홍림당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지만 무수히 죽음을 생각했을 것이고 죽은 사람들을 부러워했을 것이라고 했다. 스스로 억눌러왔던 자의식이 터진 것이므로 언제든 스스로를 죽일 수 있는 상태라고도 했다. 한편으로 치매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과 항우울제를 복용하면서 정기적으로 임상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입원하면서 복용하기 시작한 약효덕인지 홍림당은 잠이 턱없이 많아진 걸 제외하면 장터에서 길을 잃기 전과 흡사했다. 성심 씨는 그날 이후 광주로 돌아가지 못했다. 혹은 돌아가지 않았다. 개성제에 마침내 자신의 할 일, 자리가 생겼지 않은가. 더구나 지난 2년 가까이 집에서 글 쓰며 지내는 막둥이 은연이 임신하고 결혼을 하게 된 참이었다. 사윗감인 준경을 처음 봤을 때 성심 씨는 한참이나 쳐다봤다. 언뜻 보면 그저 허우대가 긴 젊은이인 것 같은데 눈 색깔이 괴이했다. 파란색 같기도 하고 회색 같기도 하고 물빛 같기도 했다. 외가가 외국인 집안이라 그렇다고 했다. 준경의 어머니가 서양 사람이고 아버지는 북한이 고향이라 했다. 준경의 조부가 젊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었다. 준경의 부모는 높은 외교관으로 일하다 정년 퇴직한 뒤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홍림당이 처음에 준경을 사익감으로 마땅찮아 한 이유는 튀기라서가 아니라 청년의 직업이 외교관이라서였다. 딸내미가 외국으로 가서 살게 되면 자주 보기 어려울 것이라 꺼려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은연은 제 엄마가 아프자 친정살이를 하겠노라 했다. 국내 근무를 하고 있던 준경은 처가살이를 자청하고 나섰다. 상견례를 위해 사돈될 집안 어른들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었다. 오늘 같은 날은 최고로 좋은 그릇을 써야지. 찬방에 혼자 있는 것도 아니면서 혼잣말을 한 성심 씨는 그릇장에서 유기들을 꺼내 바닥으로 내린다. 요새는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나 사용하는 유기들은 200년도 넘게 이 집 부엌에서 지내온 것들이다. 마른 걸레에 치약을 묻혀 광을 낸 뒤 뜨거운 물에 한번 튀겨낼 참이다. 할매가 식탁 앞에 앉아 마늘을 까며 방바닥에서 그릇 닦는 성심 씨를 쳐다보고 그런 할매 모습을 카메라를 든 영화쟁이 감독이 찍고 있다. 오늘은 비가 내리므로 할매가 집 안에만 계실 거라 김 감독 한 사람만 들어왔다. 다큐멘터리 영화 매구 할매를 찍는 김 감독은 은연의 서방될 준경과 아는 사이라서 은연과도 만나게 됐고 이 시골까지 몇 번이나 찾아와 매구 할매를 찍게 해달라고 사정했나 보았다. 고모님, 그릇 닦는 모습 좀 가까이 찍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김 감독의 질문에 성심 씨는 손을 놀리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성심 씨가 보기에 영화쟁이들은 참을성이 대단했다. 동각에 살면서 아침이면 개성제로 들어와 한양없이 할매방 쳐다보며 기다리는 젊은이들. 말을 시킨다고 알아듣는 양반이시길 할까? 걸음맞댄 돌베기처럼 아장아장 걷는 할매를 찍소리도 없이 따라다니는 걸 보노라면 하품이 날 지경이었다. 전부 총각이라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어쩌려고 저러고 있을까 싶고 진짜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날인데 할매 곁을 떠날 수 없어서 사전 투표를 했다는 젊은이들이었다. 고모님, 그 유기들은 몇 년이나 됐을까요? 한 200년 됐다는 말을 내가 어릴 때 들은 적이 있네. 이 찬방에서 우리 엄니 도와서 이 그릇을 닦을 때였지. 그 옛날 열애당 덕에 밥 벌어먹고 살던 호랍이가 있었다. 호랍이라기보다 원체 허랑해 40이 가깝도록 제 계집 하나 거들이지 못한 사내였다. 그가 2번이나 시집을 가고도 못 살고 나온 주아라는 어여쁜 이름의 소박대기를 만나 살림을 차렸다. 그들이 성심씨의 부모였다. 성심씨가 5살 나던 해 가을에 터진 여순 사건은 기억이 없었다. 그 무렵 개성제가 어떤 환란을 겪었는지도 커가면서 알게 된 것이었다. 7살 여름에 터진 전쟁은 몇 가지 그림 같은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그림처럼 고왔던 순천 저전동 집, 아버지가 산 사람이 되어 사라진 뒤의 풍경. 당시 저전동 집은 개성제의 지원이 뚝 끊긴 상황이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먹을거리를 벌기 위해 장거리로 나섰다. 돌을 넘긴 동생은 성심이 돌봤는데 늘 아팠다. 노상 아프던 그 아이에 2돌을 넘겨주지 못한 채 집 뒷산에 묻었다. 아비가 빨갱이들을 따라 지리산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토벌대의 총에 맞고 죽었다는 사실은 휴전 즈음에야 알려졌다. 성심이 10살 때였다. 그 무렵 개성제에서 모녀를 데리러 왔다. 개성제로 돌아온 어머니는 미친 듯이 일만 하다 죽었다. 성심이 시집가던 해 겨울이었다. 그 어미의 그 딸이라던가 성심도 평생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자랐다. 이제 맨 땅에서 살다 죽고 싶었다. 그러면 300년 가까이 됐겠군요. 글그째. 근데 그라고 본게 가끔씩이는 해도 내가 평생 이 그릇을 닦고 사는구만. 일하고 살라고 아주 돌아온 모양이요 내가. 불면 날아가게 생긴 100살이 훨씬 넘은 노인에 치매 환자인 안주인에 결혼 앞둔 딸내미는 쌍둥이를 가졌다. 은연히 결혼하고도 여기서 살겠다고 하는 게 제 엄마한테는 다행이지만 쌍둥이가 태어나면 그 아기들도 봐줘야 할 것이다. 동국씨 홀로는 그들을 돌볼 재간이 없었다. 그에게만 맡겨놨다가는 집안이 쑥대밭이 될 판이었다. 앞으로 이 집에서 할 일이 없어 겉돌다 광주로 돌아갈 일은 없는 것이다. 성심씨가 사돈 양반들 맞이할 준비로 한창 바쁜데 광주에서 큰 며느리 한서애미가 왔다. 제 시험이 아프다는 소리를 뒤늦게 들은 것 같았다. 교회 다녀서 종가의 제사 지내기를 거부한 한서애미는 살아있는 중조할매도 귀신으로 보이는지 절 대신 허리만 수구려 인사한다. 성심씨한테는 입으로만 인사를 떼운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가 다른 법인데 한선의 인사는 늘 한 가지다. 고모님이 와 계셨네요. 어머님은요? 홍림당은 승모당에 가 있다. 은연히 결혼하게 된 것이며 오늘 사돈들이 상견례 하러 이 시골까지 오고 있다는 걸 자랑하러 간 참이다. 승모당에 건너가셨네. 자네 아버님은 뵙고 들어왔는가?
예, 사랑해서 뵀어요. 감독님, 우리 할머니 영화는 잘 되어가나요? 시집 한번 오기를 저승길만큼이나 어려워하는 한서애미도 할매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찍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지 찬방 구석에서 카메라를 대고 있는 김 감독에게 묻는다. 김 감독이 예 하며 웃는다. 그런데 고모님, 오늘 애기씨 상견례 하러 사돈 어른들이 오신다면서요. 신랑이 뭐하는 사람이래요? 외교가 아니라 하대. 외교 공무원. 연희 대학 친구라고도 하고. 신랑 잘 얻었네요. 네가 얻은 서방도 그 못지않게 잘난 사람이라고. 서방 잘 얻은 값 좀 하라는 말이 입안에 괴지만 내뱉지는 않는다. 신의 시집가게 된 사연을 이제 들은 사람한테 신랑 눈이 회색이나 청색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는 말도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임신한 것도 마찬가지다. 사실 홍림당도 은연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 아픈 사람한테 처녀가 임신했다는 근심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 아직 알리지 않은 상태다. 대학 때부터 연애했대요? 그랬던가 보대. 한서방이 우리 연희를 막 쫓아다닌 모양이대. 그러다가 헤어져 한참 만에 다시 만난 모양이고. 승무당 가서 자네 엄니 모시고 올라나? 동네 어른들 잔뜩 계실 건데요. 근께 자네가 떡하니 들어서면 자네 엄니 어깨가 얼마나 으쓱하시겠는가. 자식들이 찾아와 주기만 해도 자랑이 되는 게 시골 노인이들인께. 애기씨는 어디 있어요? 여정 나랑 일하다가 제 방으로 건너갔네. 자네도 건너가서 얼굴 보고 승무당 한군에 가자고 하시게나. 비 맞기 싫으면 전화로 건너오라고 하든가. 아침부터 부슬거리던 빗발이 낮이 되니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한서어미가 우물쭈물하더니 말한다. 애기씨는 할 일이 있는 모양인데 이따 보기로 하고 고모님이 저랑 같이 승무당에 가주세요. 혼자 가기가 부끄러운 모양이다. 그러면 글까? 이놈의 비가 오늘은 그만 와도 쓰겄는디. 성심씨는 한선혜한테 우산을 내주고 자신의 우산을 펼치며 집을 나선다. 대문 앞에서 한선혜가 제 차로 들어가 앉더니 타라한다. 개성제에서는 오늘 사돈될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떡을 했다. 홍림당은 그 떡의 태반을 승무당으로 가져갔다. 맥주 한 상자에 개성제의 내림 음식인 승어 삼합과 가오리 무기 따라갔다. 술 못 마시는 안악들을 위해 식혜 한 동이도 덩달아 갔다. 아까 동국씨와 성심씨가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 모인 안악이 20~20명이나 됐다. 지금쯤 술 먹는 패, 화투 치는 패, 텔레비전 보는 패 등으로 갈려 놀겠지만 화제는 주로 은연의 결혼식과 신랑감에 대한 것일 터다. 은연이 대학 강사를 접고 시골로 내려온 후 준경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길을 트자 점점 찾아졌다. 마을 사람 중에 준경을 못 본 사람이 드물 것이다. 오메? 홍림당 큰 며느리가 왔구먼. 부인 회장인 건우 할매의 말에 승무당 너른마루에 있던 시선들이 일제히 문으로 향한다. 성심씨가 마루 위로 먼저 올라서며 말한다. 한서애미가 왔는디 엄니가 여기 계시다고 함께 어른들한테 인사드리겠다고 안어요. 그래서 같이 왔지라. 40대 중반의 한선애는 고등학교 교사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선영봉사를 마다하는 바람에 개성제 19대 종부인 홍림당을 서럽게 만드는 장본인이다. 둘째 며느리는 제 새끼들 조기 유학시킨다고 호주에 건너가 있다. 셋째는 이혼해버려서 아예 없다. 이래저래 홍림당 며느리들이 제날의 아예 얼굴조차 디밀지 않은 지가 여러 해 되었다. 한선애가 신을 벗고 올라와 제 시모 앞에 절하는 대신 허리 수그리며 인사를 한다. 안악들한테도 고루 인사를 하더니 차에서 들고 나온 물건을 제 시모 앞에 내민다.
자기 앞에 다가진 선물 상자를 잡은 홍림당이 며느리한테 묻는다. 고맙다, 애미야. 근데 무엇이냐? 화장품이에요. 스킨하고 로션하고 영양크림이요. 어머니 편찮으셨다면서요? 어떠셔요? 암시랑도 않다. 근데 니들 아버님이 괜한 수선을 피우는 바람에나 또막났다는 소문이 삼동네에 다 나불었다. 애미 니도 그 소문 듣고 왔냐? 홍림당의 말투가 이상하다. 한선애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싶다. 소문이 아니라 뒤늦게 소식을 듣고 왔죠. 알려주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니, 광주 와서 열흘이나 입원해 계셨다면서요. 느그가 백날 천날 바쁘다고만 한게. 니들 아버님은 니들 어미 아프다고 일삼아 말하기 미안했던가 보지. 근데 화장품을 사왔냐? 네, 어버이날이기도 하고요. 또 애기씨 결혼으로 오늘 상견례를 한다고 사돈 뗄 분들이 오고 계신다고 들어서요. 애비는? 수업이 있으니 못 오죠. 저는 오늘이 개교 기념일이라 수업을 뺄 수 있게 돼서 왔어요. 고개 끄덕인 홍림당이 한서애미가 준 상자의 포장지를 쭉 뜯어내더니 상자 뚜껑을 연다. 곁에 앉은 성심 씨는 홍림당이 찢어발기듯 뜯어낸 포장지를 작게 접어 정리한다. 아픈 사람이라 그런지 홍림당이 뭘 해도 요즘 성심 씨는 조마조마하다. 지금 화장품을 요모조모 만져보는 모습이 여상치 않다. 아무래도 조짐이 좋지 않다. 다들 보시구랴. 우리 한서애미가 어버이날이라고 화장품 세트를 사왔구먼요. 어야, 피오리스 성님. 성님이 지급하는 것보다 더 우찌린 것 같은디 우짜요? 알로에 아닌가 말이오. 천연 화장품 알로에 좋다는 것이야 다들 아는 것이고요. 고맙다, 애미야. 잘 쓰겄다. 피오리스 성님도 성은 다 마쇼? 이번 한 번만 우리 며느리한테 받은 거 쓸랑께. 야속 다 말랑께. 피어리스 댁은 젊을 때부터 화장품 장사를 했다. 태코가 피어리스 댁이 된 것도 처음 취급한 화장품이 피어리스였기 때문이다. 그네가 피어리스에서 아모레 등을 거쳐 몇 년 전부터 설화소를 취급하는데 홍림당은 평생 피어리스 댁이 취급하는 화장품만 썼다. 한서 엄마가 제일로 좋은 화장품을 사왔구만. 야속 다 안 헐턴게 걱정 말고 뚜껑 열어서 향기나 맡아보소. 피어리스 댁이 응대하자 홍림당이 화장품을 내밀며 묻는다. 요것이 제일로 좋은 화장품 맞지라? 근단께 그거 쓰면 피부가 새각시 같아질 것이네. 며느리 마음새가 고맙네야. 홍림당이 씩 웃더니 성심씨를 쳐다본다. 글문 내가 잔 젊어져야겠음께. 애기씨는 앞으로 애미가 사다준 이 화장품 쓸 생각 마시오이? 깜빡 잊고 화장품 주머니를 가져오지 않았을 때 홍림당의 스킨이나 로션을 쓰기는 했다. 어쩌다 한 번일지라도 평생 그랬으므로 성심씨가 억울하다 하기는 어렵다. 예, 그것에는 손 안 댈 게라. 여운이 고가시네도 근단께. 애미한테 세시로 사다 주도 못할 망정 뺏었으면 못 쓰제. 성심씨한테인지 은연한테인지 단단히 잃은 홍림당이 자기를 쳐다보며 웃는 아낙네들을 향해 말한다. 우리 연인녀는 지꺼 내꺼 구분을 안 한단께. 하기사 요새는 구분할래도 지것이 있어야 구분을 할 것인디. 글 쓴담서 한 이태 촌에 붙어 살다 본께 아주 초년이 다 돼버렸단께. 뭐 그래도 나는 좋기만 허요. 이달 안에 시집을 보낼 건께. 우리 사우 한서방, 한준경이 인자 다들 아시제라. 그놈 미국 이름이 제이크라요. 우리 한서방이 서양피가 튀갔고 양놈맨이 생긴 건 쬐깐 잔 모시기 해도 싹싹한 성정에다 생김새도 뜯어보면 이사 귀엽단께.
이따 사돈될 양반들이 노사돈들까지 모시고 온다고 한께 결혼 날짜가 잡힐 것이오. 나는 이달 안에 해치우자 할라고. 글제 요새야 옛날 같지 않게 맘만 먹으면 뚝딱인디 멀리 잡을 거 있간디? 피어리스 댁의 취임새에 홍림당이 고개를 주워긴다. 우리 연희가 결혼할 때는 얼굴에 팩도 많이 붙이고 피부 미용실에서 마사지도 받고 그러면 지 본색을 찾지 않겠어라? 시집 가서 살림 잘하게끔 실컷 갈쳐놨은께 난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나는 딸내미가 시집 가갖고 우리 며느리들 같은 짓거리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께. 특히나 여기 왔은께 하는 말이지만 우리 한서애미 같은 짓거리만 안 하면 보통이라고 생각해요. 하느님 안 좋다는 사람이 어디간디?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상님이나 그것이지. 조상님이 그중에 큰 것은 나를 있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썩을 년들 교회를 댕글라면 외국에를 갈라면 교회가 그라고 좋고 외국이 그라고 좋으면 교회한테 시집가고 외국한테 시집가지. 너의 귀한 아들들한테 그것도 종손자한테 시집을 와서 종갓집을 베래놔. 종수부 놀이는 팔아도 않는다. 그란다고 명색이 큰 며느리란 년이 지사의 발자죽도 안 해야. 설날이라고 금은반도 아니고 당일 아침에 삐쭉 와갖고 차례상은 들다도 안 보고 할매한테나 어메 아베한테 세배라고 함시롱 고개 외로 꼬고 까딱절한 신용이나 하고 모가지가 뿜질러질 게비 절을 못하냐. 살아있는 부모도 우상 숭배라서 절을 못하냐. 서방을 늙은 부모 앞에 빙신맹기 고개를 못 들게 맹글어 꽉 잡고 삼게 좋으냐. 나 같음사 한꾼에 산 미운정 때문이라도 서방을 그러고는 못 만들겠다. 독한 년. 거짓 깔려라도 신용이라도 해주겠다. 나쁜 년. 벼락맞아 뒤질 년. 어버이날이라고 선물을 사갖고 왔냐. 니 년들이 언제 어버이 챙겼다고. 시험시 노망났담께 왔지. 내가 모를 줄 아냐. 언제 뒤질란가 볼랐고. 대학 나와 선생 놀이함시롱. 노망났다고 금방 안 뒤지는 것도 모르냐. 날 갖고 요양원에다 콱 처박아 불었으면 딱 좋겠지. 아예 우리 새 노인네를 쌍으로 묶어다 처박고 싶을 것이다. 요양원이 한층길인께 새 늙은이 갖다 처박아 놓으면 금방들 뒤지기는 하겠지. 아이고 독한 년들. 안 하시지. 안 하재산이다. 땅 팔아서 니 년들한테 줄지 알제. 가만히 있어도 뚝뚝 떨어질 줄 알제. 택도 없다 썩을 년들. 베란박에 똥을 쳐발라도 니년들 손은 안 벌릴랑께 닭해는 오지 마라. 오살할 년들아. 무슨 말을 하려는가. 진이를 파악하지 못해 하는 새에 쏟아진 말이다. 당자를 대놓고 참아 못할 말이 금비에 봄을 터지듯이 단숨에 터져버렸다. 아이고 맙소사. 속으로 한탄했으나 말릴 틈은 없었다. 성심씨는 홍림당이 한서애미 짓거리 어쩌고 할 때쯤부터 말려야 한다 싶으면서도 끼어들 틈을 찾지 못했다. 입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한편으로 평생 한 번은 할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다. 홍림당이 그동안 할 말을 하고 살았으면 우울증이나 우울증에 덧붙은 가정 치매에 걸렸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할 말을 해야 가정 치매가 진성 치매로 악화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랬지만 지금 홍림당의 말은 심했다. 발등에 불이 아니라 온 집을 태울 만한 불을 질렀다. 누군가 나서서 불을 꺼야 할 텐데 사태가 워낙 큰지라 아무도 엄두를 못 낸다. 하는 수 없다 싶은지 홍림당과 제일 친한 피어리스 댁이 나선다. 어이 홍림당, 자식 떼놓고 뭔 소리를 그라고 독하게 한가? 한서 엄마야, 자네 엄니가 요새 잘 아프지 않은가? 그러다 본께 말이 심하게 나간 모양이시. 자네가 엄니를 봐주시오이? 허옇게 질린 한서 어미도 누군가 나서주기를 바랐던가 보다. 뻣뻣이 굳은 어깨를 짐짓 편다.
얼굴에는 살얼음을 펴 바른 것 같다. 날불은 다 나버린 것이다. 예,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저희 어머니 편찮으신 거 압니다. 지금 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이 편찮으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며느리를 욕보이시는 거겠지요. 어머니 편찮다고 손톱만한 연락도 안 하셔서 지난달에 저희 사는 광주 오셔서 열흘이나 입원해 계셨다는 걸 저희는 며칠 전에야 알게 되었고요. 소식 듣고도 금방 와보지 못한 게 잘못한 일인 줄도 압니다. 한서가 고3이라는 게 무슨 핑계가 되겠어요. 사실 어머니 뵙기가 무서워서 망설인 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될까봐 그랬죠. 되게 쏟아놓고 나서 한숨 돌린 것 같던 홍림당이 한서애미를 쳐다본다. 뜬금없는 때에 나타난 며느리를 이제야 발견한 것 같은 얼굴이다. 한서애미, 네 시방 뭐라고 시분거리냐? 홍림당으로서는 좀 전에 쏟아낸 말을 계속하기 위한 질문이 아닌데 한서애미가 제 식으로 알아들을 것 같아 성심씨는 조마조마하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미의 대꾸하는 한서어미는 갈 때까지 가보자는 얼굴이다. 어머니 무서워서 시집에 오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시 어째? 내가 니한테 뭘 했다고? 내가 무서워야? 저한테 어버이 대접 못 받으셨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언제 한 번이라도 저를 자식으로 대접하셨어요? 무엇이라고? 성심씨가 한서애미 팔을 잡으며 말린다. 한서애미, 엄니가 편찮으시지 않은가? 무슨 말씀 하셨는지 모르시는 상태시네. 자네가 이해하소야, 어? 한서어미가 성심씨 손길을 휙 떨쳐냈다. 아니요, 평소에 늘 하시고 싶던 말씀들이셨을 텐데 기억 못하실 리 없어요. 방금 하신 말씀들을 기억지 못하신데도 마찬가지죠. 그러지 말고 자네가 참소. 애기씨가 오늘 상견례 한다면서요. 애기씨가 여기 없지만 결혼 미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하겠지만 애기씨한테 정말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전해주세요. 아무리 소원하게 살아도 어머니 입원하신 것쯤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번번이 당연히 알려줘야 할 것들에 입 다물고 나서 네가 한 게 뭐 있냐 그러는 게 경우에 맞아요? 자네 덜 힘들게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미안하시. 우선 내가 사과함세. 지금은 엄니를 이해해 주소. 말리는 시누이는 밉다지만 말리지도 않는 시누이는 더 무서운 거 고모님 아시죠? 어쨌든 말 나온 김에 나도 할 말 좀 해야겠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부름에 홍림당이 소리친다. 단단히 벼른 것 같은디. 할 말 해라. 애기씨가 어쩌다 보니 저처럼 종가에 시집가서 교회를 다녔다면, 교회를 다녀야 숨쉬고 살 것 같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기 아주머님들, 할머님들 여러분 계시니 제가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대로 해보세요. 어머님한테 조상님들이 종교인 것처럼 저한테는 하느님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마다 따르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요. 요즘은 부부간이라도 다른 종교를 갖게 되면 그 차이를 서로 인정하면서 존중해주는 시대입니다. 한서 애비와 저는 그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고 있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느라 제사 못 지낼 것 같으면 이혼해라 하실 건가요? 제사 때문에 이혼을 해요? 그럴 것이었으면 한서 낳으면서 벌써 이혼했을 거예요. 재선은 낳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래도 저 이혼 못할 것 없습니다. 한서 애비가 이혼하자면 언제든지 할 의향도 있고요. 저는 한서 애비가 벌어주는 밥 먹고 살지 않습니다. 제 밥은 제가 벌어먹고 살지요. 그리고요, 땅요. 저는 어머니 땅 한 뼘도 욕심낸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고요. 다신 오지 말라셨죠? 네, 그렇게 할게요. 여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한서어미가 말리는 성심씨를 뿌리치고 나간다. 문을 닫지도 않아서 신발을 꿰어 신고 마당에 세워둔 제 차를 향해 가는 게 훤히 내다보인다.
빗줄기가 굵어서 잠깐 새에도 얇은 옷이며 단정한 단발머리가 후줄근이 젖는다. 흰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앉더니 금세 부릉하고는 승로당 문 앞에서 사라진다. 그걸 뻔히 쳐다보고 있던 홍림당이 피어리스 댁한테 묻는다. 어야, 피어리스 성님, 내가 뭔 소리를 합디어? 내가 뭔 소리를 했길래 저것이 땅이 어쩌네, 존중이 어쩌네, 이혼이 어쩌네 하고 나간다요. 피어리스 댁이 물었다. 홍림당, 자네가 앞서 한 말은 그렇게 깜깜하게 생각이 안 난가? 애미 보고 어른들한테 절하란 거는 생각나는디 그 다음은 깜깜해요. 애미가 시험에 무서워서 시집 못 온다고 하더만. 그니까 그 깜깜한 새에 내가 지한테 뭔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는 했구만. 그래갖고 그렇게 뽀로로 해갖고 떨치고 나갔구만. 다시는 날 안 봄단서.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른 법인데 홍림당의 말이 세기는 무지 셌다. 더구나 자리가 자리였다. 이렇게 남들 앞이 아니라 집에서 고부간에 둘이 마주 앉아 했으면 한서애미도 제 시어미를 그렇게 들이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홍림당 자네나 나, 또 여기 우리들 모두 며느리나 딸들한테 하고자 와도 못한 말들을 전부 하되 욕도 아주 실컷 하고 듣는 뒤 내 속이 다 시원하더만. 그래도 드는 며느리 입장에서야 선하기도 말도 못하겠지. 어찌든지 일은 처불었음께 홍림당 속이나 개졌으면 쓰겄구만. 깜깜절벽이라니 속도 안 시원하겠고 아쉽네야. 그래도 설마 시애미한테 욕 잔 묵었다고 발길이라 끊겠는가. 홍림당이 나중에 전화해서 사과하고 달게면 되겠지. 이따 밤에라도 전화해서 달게소. 깜깜절벽이어도 피어리스 성님 보기에 나 하고자 온 말 다 한 것 같다문. 내가 뭔 말을 했을지도 짐작이 가는디 달게서 될 일이 아니겠지라. 지금 씩씩거림서 운전에 감시롱 분을 못 이기에 한바탕 눈물 짤랑가도 모르겠지만 꼴보기 싫은 시집에 닭해는 안 가도 될 핑계 생겼다고 잘 되었다 하겠제. 아이고, 우리 할매가 비용께 나가지 말라고 떡은 연희한테 들려보내고 니는 집에서 사돈을 맞을 채비나 해라. 역부로 당부하시더만 할매 말씀 들었으면 멀미는 안 했을 것인디. 참. 대형사고를 치고 나서 멀미라 말하는 홍림당 때문에 성심씨는 멀미가 나는 것 같다. 평생 멀미를 해왔던 것 같기도 하다. 건우 할매가 혼자 말처럼 한탄한다. 근게 늙으나 젊으나 어른 말씀은 잘 들어야 하는 것 같단께요. 각자 시름에 잠기면서 한숨 쉬는 여인들을 두고 성심씨는 은연을 보내겠다고 말하고 일어선다. 멀지 않은 거리지만 아픈 사람한테 우산 받쳐주며 데리고 가기에는 빗발이 거세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발병한 뒤로 홍림당은 아이 같아졌다. 애기씨, 비 그침은 내가 잘 갈 텐께 데리러 오지 말어. 뒤에서 홍림당이 외치는 소리다. 피어리스 댁도 내가 집까지 잘 모셔다 줄 터이니 걱정 말라고 거둔다. 밖으로 나선 성심씨 앞에서 늦은 봄비가 하염없이 쏟아진다. 눈물 같다. 누가 벌통에 불을 질렀을까? 풍종씨는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초저녁잠에 빠져들었다. 숙모당으로 마을을 나갔던 늙은 내자가 들어오는 기척에 눈을 떠보니 10시 반쯤이나 되었다. 오줌을 싸고 돌아온 풍종씨는 정식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자다가 불현듯이 기분이 묘해 잠이 깼다. 벽에 붙어놓은 디지털 시계가 새벽 3시 45분이라고 빨갛게 깜빡이고 있다. 제법 자고 눈이 떠졌다는 게 맞는데 어쩐지 그도 아닌성 싶다. 지죽은 듯이 고요해야 할 새벽에 온 동네 개들이 지저대고 있지 않은가. 풍종씨는 옆에 얇은 이불 속에서
굼벵이처럼 파묻혀 자고 있는 내자를 건드린다. 어이, 잔 일어나 보소. 똥이 매리면 나가 싸시오. 사납게 쏘아붙인 내자가 획 돌아누우며 이불을 뒤집어 쓴다. 더 깨우다간 노망났냐는 소리를 들을 것이 뻔해 풍종씨는 가만히 방을 나선다. 나이 들면서 마누라가 조심스러워졌거니와 마누라가 망구가 되고부터는 범보다 무서워졌다. 풍종씨 집은 양사 바로 아래에 있어 환할 때는 마당 끝에서 큰 뜸은 물론 개성제 지붕들과 마을 진입로며 운대들까지 훤히 내려다 보인다. 지금은 동네 안의 가로등들과 멀리 읍내로 통하는 고속국도를 달리는 차 불빛 하나가 깜빡이다가 사라지는 게 보일 뿐이다. 개 짖는 소리들은 연이어 난다. 서로 뭔 말을 주고받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짖어댄다. 개소리라더만 통 못 알아먹겠다. 이 개놈들아. 소리쳐 개들을 꾸짖는 풍종씨는 슬리퍼를 고무신으로 갈아 신는다. 테마루 벽장에서 손전등을 찾아든다. 잠도 잘 만큼 잤겠다. 파자마 바람으로 새벽 운동하는 셈 치고 집을 나선다. 양사에서 풍종씨 집 앞을 지나 동각 자연당 뒤편까지는 내리막길이라 조심해야 한다. 늙은이가 넘어지면 저승길로 들어선 걸로 봐야 한다. 당장 죽지 않아도 저승길 대합실 정도까지는 간다. 20여 년 전 대밭을 그렇게나 싹싹 갈아엎고 털을 다졌음에도 남은 대뿌리가 있었던가. 자연당 뒷벽과 시멘트길 사이에서는 대나무들이 자라서 다시 대밭을 이루었다. 바닥 깊이 공굴이 쳐버린 자연당 밑으로는 못 쏟고 골목에 얕은 시멘트를 자꾸 넘보며 새를 키우고 있었다. 달포만 지나면 어디선가 죽순이 올라올 것이고 풍종씨는 낫으로 찍어낼 것이었다. 그래봤자 자연이 나는 너희들을 내가 뭔수로 당하겠냐. 마음대로 해라. 풍종씨는 발밑에 죽순이 돋아있기라도 한양 조심히 걷는다. 대나무들이 슬렁거릴 뿐 영화장이 놈들이 사는 동각이 지금쯤 조용하다. 젊은 놈들이 보통 5-6명, 때로는 13명이나 있으니 밤이고 낮이고 동각 안에서 불빛이 나오고 수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곤 한다. 노랫소리, 웃음소리도 흔히 난다. 젊은 기운이다. 100살 넘은 매구할매가 불러들인 젊음들. 그들로 하여 마을 전체의 생기가 돌았다. 금년 겨울까지 영화를 찍을 것이라 했다. 그들이 떠나면 마을이 원래 모양새로 푹 가라앉을 것이다. 마을에 있는 젊은 놈들은 늙은이들 안에 섞여 살아서인지 늙은이들 똑같이 쉬어 빠졌다. 젊은 놈들이 몰려다니며 일도 치고 새바람도 좀 일으키고 그러면 좋으련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여기서 직장 잡은 놈들은 그냥 저냥 살만해서 도시놈들처럼 출퇴근하며 나른하게 지냈다. 나가서 살만한 놈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나가서 살지 못하고 돌아온 놈들은 또 그 놈들대로 저희들끼리 어울리지 않은 채 지구멍 드나들듯이 조용히만 살았다. 동네가 너무 낡은 탓일 수도 있었다. 젊은 놈들조차도 그 낡음에 인이 박혀 저절로 낡아버리는 것인지도. 풍종씨는 손전등을 비추며 동각 담장 옆을 지나 큰 길로 나선다.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동각 대문 앞이고 더 내려가면 사장나무 밑이다. 그 아래 승무당이 있다. 아무 기척이 들리지 않는다. 왼쪽으로 올라가면 제등이고 제등을 넘어서면 작은 뜸이다. 아무래도 작은 뜸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라 풍종씨는 제등으로 느릿하게 올라선다. 제등 길모퉁이 한쪽에 큰 느티나무가 있고 그 모퉁이를 돌면 작은 뜸 가운데로 난 길이 붉은 대기로 이어진다. 붉은 대기 길 위쪽에 단맞이기 정도 되는 양섭씨네 밭 한 떼기 있었다. 양산홀에 살던 양섭씨가 돌아간 뒤
그 안사람인 석촌댁이 혼자 농사를 지었다. 석촌댁이 허리가 구분되다 다리를 못 쓰게 되고 정신마저 흐리마리해졌을 때쯤 자식들이 요양원으로 데려갔다. 그쯤에 오래전에 마을을 떠났던 석촌댁의 시동생 현섭 씨가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오래전부터 거제도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그쪽에다 살림을 일궜다. 가끔 형네 집을 드나들며 나이 먹은 중에 형수가 요양원으로 들어가자 형님네의 전답을 돌보러 온 것이었다. 팔 수 있는 전답이었다면 그 자식들이 진작 헐갑이라도 팔아갔거나 자식들이 오가며 돌봤을 터. 현섭 씨 차지가 못됐을 것인데 그 집이 일궈먹은 땅은 논이고 밭이고 전부 홍림당 명의로 돼 있었다. 개성제의 당주였던 열애당이 생전에 당신 명의의 모든 땅을 손자 며느리인 홍림당 앞으로 돌려놨다. 현섭 씨 부모가 개성제 땅을 지어먹기 시작한 건 그 수십 년 전부터였다. 조선소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소일거리를 찾던 현섭 씨는 부모와 형님네가 짓던 붉은대기 안쪽에 그 밭에다 벌통을 놓았다. 밭머리에 컨테이너를 앉힌 현섭 씨는 동네에 오면 거기서 살았다. 벌써 7, 8년쯤 전의 일이다. 그 사이 요양원에 있던 석촌댁은 저 세상으로 돌아갔다. 돌보는 이 없어 귀신 나오게 생긴 안산울의 석촌댁 집은 땅 주인인 동국 씨가 헐어냈다. 동국 씨는 그 빈터에다 자신의 수목원에 있던 개수나무 20그루를 옮겨 심었다. 그 개수나무들이 자리 잡으며 자라는 동안 안산울에서 건너다 보이는 붉은대기 현섭 씨의 벌통은 늘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벌통밭이라 불렀다. 벌통밭에는 벌통이 50통씩 모닥모닥 놓였으므로 마을 사람 누구나 벌통 숫자를 어림할 만했다. 현섭 씨가 양봉으로 버는 돈이 한 해에 1억 원 될 거라는 소문이 났다. 본인이 얼마 본다고 말하지 않으므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현섭 씨의 벌통이 점점 늘어나 단마지기 밭이 온통 벌통으로 채워진 걸 보면 틀린 소리도 아닐 것이라 마을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특히 남정네들이 할 일 없을 때 양사에 앉아서 하는 소리가 그랬다. 돈을 그렇게나 버는 터수에 동네에다 푸는 건 인색하다 싶어 나오는 뒷말들이었다. 현섭 씨가 버는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되 벌통이 늘어나면서 원성이 생겼다. 벌들이 동면하는 늦가을부터 봄까지는 벌통에 이영을 씌워 놓아서 벌이 거기 사는지도 잊곤 한다. 그때는 마을 사람들도 들판에 나서는 일이 드물므로 문제가 안 됐다. 벌들이 왕성하게 움직일 때 사람들도 논으로 밭으로 왕성히 나다니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여간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었다. 논밭에 엎드려 일하는 사람이나 길을 오가는 사람을 쏘아대는 건 물론이고 벌떼가 왕왕거리며 날아다니는 자체가 위협이었다. 또 작은 뜸에 있는 집들의 자식들이 어쩌다 돌아오면 대개 작은 뜸 입구의 팽나무 밑에다 차를 세우기 마련인데 벌들이 차에다 싸대는 똥이 만만치 않았다. 떼지어 다니는 것들은 똥도 떼지어 싸는지 흰 차의 좁쌀만한 점들이 새까맣게 찍혀 자식들이 울상을 짓더라는 말이 여러 집에서 나왔다. 현섭 씨의 돈벌이는 금당 사람들한테 벌도 똥을 싼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했다. 파리똥만한 벌똥이 파리똥과 달리 독하다는 것도 알게 했다. 파리똥이야 지저분할 뿐 독하다곤 여기지 않지 않은가. 마을 안에서 무슨 소리를 듣던 현섭 씨는 금년 벌 농사도 알뜰하게 지은 게 틀림없었다. 이제부터 벌들이 따는 꿀은 그것들 겨우살이용이라 금년 벌 농사가 마무리된 모양이었다. 현섭 씨는 동네에다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놓고 양사와 승무당에 꿀 다대씩을 내놓았다. 그렇게 인사치레를 마친 현섭 씨가 벌통들을 단속해놓고 얼마간 거제집에 다녀오겠다면서 마을을 떠났다. 지난 주말이었다. 오메,
뭔 일 났구먼. 제 등에서 건너 보이는 붉은 대기에 뭔 일이 나 있다. 아니, 회화나무 옆 팔각정 너머 붉은 대기 못 미쳐 현섭의 벌통받이다. 화나지 않은가? 불이 났다. 땅이 타고 있다. 아무 소리 없이 그 옛날의 들불처럼 무너지는 것도 없이 그저 활활 타고 있다. 자신의 몸이 타는 것 같은 뜨거움에 풍종씨는 자신도 모르게 외친다. 불이야, 불이야. 외침이 입안에서 침처럼 고이기만 할 뿐 소리는 나가지 않고 다리는 더덜더덜 떨린다. 허청거리는 다리를 추스리며 풍종씨는 밝은 쪽을 향해 다가간다. 내리막길을 허정허정 걷다가 작은 등 끝자락길 왼편으로 이장인 민성이 산다는 걸 뒤늦게 떠올린다. 세토구에 살던 관수씨 막둥이인 민성은 고등학교 마치고 군대 다녀온 걸 빼고는 내도록 마을에서 살았고 아직 한갑이 되지 않았다. 마흔이 가까워서야 필리핀에서 온 처녀하고 결혼해서 온갖 기계로 온 동네 농사를 지어주며 잘 살고 있다. 풍종씨는 민성의 철대문을 마구잡이로 흔들면서 소리쳤다. 어이, 민성아, 불 났다. 민성아, 야, 민성아, 불이 났다. 불이 났다마다. 안에서 기척이 나더니 붉은 대기가 화난 걸 느꼈는지 대문으로 내달아 나오는 사람이 있다. 민성이 나와 소리친다. 오메, 하늘 불이 났네요. 이것이 뭔 일이라요? 어째 저기서 불이 났다요? 뭘 걷다 잠이 깼는디 암만 해도 수상이어서 넘어와 바득만 저런다. 현섭이 볼통발이제. 그라제? 그러네요. 잠깐만요. 하늘 전화기 갖고 나올라요. 119에 신고를 해야 한게요. 그래라만 119가 오늘 뭘 하려나 몰겄다. 불이 왜 났다냐? 대체 뭐 땜시 불이 났을까나? 하네, 암만 답답하셔도요. 저쪽으로 가실 생각 아예 마시고 여기 가만 계셔라. 벌들이 난리를 치고 있을 건게요. 아, 우리 집으로 들어와 계셔라. 그렇게 말한 민성이 대문을 열어놓은 채 득달같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마루며 대문간에 불을 켜놓고 전화를 하며 나온다. 민성이 처가 머리를 만지면서 따라 나오다가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풍종씨한테 인사를 한다. 하네, 오셨어라. 나이차가 많고 촌수가 멀어져서 그렇지. 학렬로 따지면 풍종씨와 민성은 조손간이다. 민성의 처는 손자 며느리 뻘이다. 근께 미안하시 세보게. 이것이 뭔 일인지 모르겠네. 무슨 말씀을요. 한해 놀라신 것 같은디 안으로 들어오세라. 들어가 뭘 하겠는가. 그냥 여기 있을라네. 그러면 물이라도 잔 드릴게라. 아니 괜찮네. 불나면 꺼야 하는디. 뛰어가서 부를 거야 할 것인디. 다리가 떨려서 그도 못하고 참말로 뭔 일인지 모르겠네. 아닌 밤중에 불이 왜 났을까? 벌들이 자살하려고 불을 질렀을 리도 없는디. 안 그런가? 어처구니가 없는지 민성의 처가 고개를 돌리면서 웃는다. 119에 전화를 한 민성이 제 집 저편의 축사 쪽으로 사라지는가 싶더니 금세 다시 나타난다. 비올 때 갯바닥에 갈 사람처럼 우비 바지에 우비 저고리를 입고 그물모자를 뒤집어 썼다. 불길을 피해 날아다닐 벌떼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무장을 갖춘 민성이 대문간에 세워뒀던 오토바이에 올라타더니 부르렁거리며 불난 곳을 향해 간다. 참 좋은 세상이긴 하다. 민성이 전화한 지 5분이나 됐을성 싶은데 온대들 쪽에서부터 앵앵 부는 소방차 소리가 들리더니 금세 붉은 대기 저편에 나타났다. 그쯤에는 작은 뜸에 살던 사람들도 깨어나 주섬주섬 나왔다. 큰 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넘어오기 시작한 사람들도 생겼다. 불난 쪽으로는 못 가고 전부 민성네와 별량땡네 사이의 길에 모여 섰다. 젊은 놈들은 섬마섬마 걸어 회화나무를 지나서 소방차들이 물을 뿜어대는 곳으로 가보기도 한다. 소방차가 석 대나 되고 경찰차가 2대에 허연 구급차도 한 대 왔다. 구급차는 왜 왔을까요? 벌을 데려가서 치료해 주려고 왔을까요? 그리 엉뚱한 소리를 한 사람은
잠옷바람으로 나온 장이다. 요새는 봄이어매라고 불린다. 장이가 미친 건지 아닌 건지는 확실히 알 수 없어도 반편이인 것만은 분명하다. 아이까지 낳아 제법 어미 노릇을 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영락없는 반편이 아닌가. 불났단께 다친 사람도 있는 줄 알고 온 모양이제. 니는 애기께서 울면 어쩌려고 나왔냐? 얼렁 들어가 봐라. 엄마 계시잖아요. 하기야 내 집의 남불이 아니라면 불구경만큼이나 재미난 게 또 있으랴. 풍종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팔각정으로 걸음을 옮긴다. 팔각정 마루에 막 올라앉으려는데 오토바이가 쌩하고 멈추더니 영준이 내려 인사를 한다. 아재 나오셨습니까? 인사라고 해놓고는 휑하니 불자동차 있는 쪽으로 가버린다. 영준의 아비 인종씨는 풍종씨와 동갑이었다. 같은 해에 태어나 제 평생 동무이자 학렬이 같은 일가로 척진일 없이 살았다. 10년 전 이쯤에 해질녘의 오종굴 제논 둔봉에 거꾸로 떠있는 걸 이웃논 주인인 만섭씨가 발견했다. 인종씨가 그리 돌아가 버리고 난 뒤로 풍종씨 세상이 참 심심해졌다. 소방차는 불 끄는 찾아왔다. 불이 쉽게 꺼졌다. 애초에 탈 것이 많지 않았기도 했다. 아침 해 뜬 듯이 밝았던 현섭의 벌통밭이 잔잔해졌다. 소방차는 물만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불빛도 싣고 다니는지 불을 끄고도 현섭의 벌통밭 쪽을 1시간도 넘게 환히 비추었다. 소방서들과 순경들이 불이 난 원인을 찾느라 불빛을 그리 비춰대는 모양이다. 이러저러 하는 사이에 날이 밝아왔고 소방차가 철수했다. 순경들이 화재 현장 주변 사진을 연신 찍어대는 사이 젊은 순경 하나가 불을 처음 발견한 풍종씨한테 다가와 묻는다. 어르신, 언제 어떻게 불을 발견하셨습니까? 초저녁부터 실컷 자다 일어났는디 개들이 하도 짖어 싸서 수상하길래 넘어와 봤지. 내가 일어난 게 3시 45분이고 여기까지 온 게 4시쯤 됐을 것이요. 그때 상황이 어떻든가요? 온 동네 개들이 뭔 소리를 하는 것 맹키 짖어 싸길래 나와 봤단께. 뭘 어쩌고 말고 해? 꼼지락꼼지락 넘어와 봤더만 해가 뜬 것 맨치로 환해서 불이 난 걸 알았고 겁이 나서 이장집 문을 막 두들겼지. 자 나와보라고. 그랬더만 민성이가 나와서 보고 신고했고. 이장님 댁 대문 두들기시기 전에 혹시 수상한 움직임을 못 보셨습니까? 나는 개소리나 들었을까? 개미 한 마리도 못 봤네. 30살이나 됐을 것 같은 순경이 킁킁 웃고 나서 말했다. 개미는 보이지 않을 시각이니까 당연하고요. 어르신, 수상한 사람을 그림자 같은 거라도 보셨나 여쭙는 겁니다. 사람? 그림자? 모두 방에서 이불 들쓰고 자고 있을 땐디 사람을 어찌게 봐. 그러고 나는 눈이 크라고 안 밝어. 못 밝제. 80살이 넘었는디 못 밝은 것이 당연체. 총총하시기만 한 걸요 뭐. 일어나신 시각도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암튼 어르신, 저 볼통들은 어르신 소유입니까? 아이고, 내가 뭔 재주로? 현섭이 것이지. 유현섭이. 유현섭, 그분은 어디 계신가요? 이장한테 못 들었는가? 현섭이는 사흘 전에 거제도에 있는 지그집에 갔제. 한 일주일 있다가 온다 했다고 들었는디 전화를 해줘야겠지? 어이 순경, 아, 인자 이름표 본 게 김가구만. 김순경, 자네가 현섭이한테 전화를 해줘야 쓰겄네. 예, 이장님이 벌써 전화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 제 이름표를 보시는 거 본 게 눈이 솔찬히 맑으신디 정말 아무도 못 보셨습니까? 허허 참, 나는 늙어서 눈이 어도 그렇다 치고. 김순경 자네는 젊으나 젊은 사람이 우리 매구 할매같이 귀가 어두운가? 암도 못 봤다고 안 했는가? 새벽 4시에 집 밖에 나왔을 사람이
이 동네엔 하나도 없단께. 아낙네를 공장 데려가는 차도 5시 반은 돼야 온단 말이시. 어르신은 나와 계셨잖습니까? 나는 잠이 깨서 수상한 기운에 넘어와 본 거란께. 근데 가만히 있어 봐봐. 듣다 본게 그 이상하네. 내가 불을 질르기라도 한 것 같은가? 자네 시방 그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어르신이 지르셨습니까? 무엇이? 어쩌고 어째? 김순경이 또 시실시실 웃고는 말했다. 농담입니다, 어르신. 이 세복에 농담이 가당한가? 신세비그도 불이 났는데 농담은 안 됩니까? 늙은이 상대로 함부로 농하다 늙은이 숨 넘어가면 자네가 책임져야 할 것인디. 김순경이 또 웃다가 정색한다. 방아인 게 틀림없는데 목격자는 없을 것 같고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갑갑한 김에 잠깐 농담했습니다.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 됐고, 방아라면 참말로 누가 옆으로 불을 질렀단 말인가? 누가? 어쩐다고? 누가 어쩐다고 불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볼통마다 휘발유가 뿌려졌던 것 같습니다. 발화지점이 쉽게 발견됐는데 진입로 입구랍니다. 그런 게 누가 휘발유를 통으로 차에 싣고 와서 온 볼통들에다 뿌려놓고 진입로 입구까지 줄줄 흘리면서 갔다가 라이터 한번 슬쩍 댄 거죠. 불이 휘발유 줄기를 타고 신나게 달려와서 삽시간에 모든 볼통에 붙은 것 같다는 겁니다. 벌들이 볼통에서 나올 새도 없이 전부 타버렸고요. 벌사체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요. 그 유현섭 씨라는 분이 동네 분들과 척지닐 리 있을까요?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서 서로 뻔히 아는 사람들끼리 척이 졌으면 얼마나 졌다고 불을 질른단가. 벌이 뭔 죄가 있다고. 그것들도 목심 있는 것인디. 수천 아니 수만 마리를. 수백만 마리겠지요. 몇 마리든 현섭이가 여기다 볼통을 놓은 지가 7년이 넘었는디. 인자 와서 못됨시. 더구나 지난주에 현섭이가 동네에다 돈을 100만 원이나 내놨는디. 꿀도 소주도 2마리나 내놓고. 그러면 다른 동네 사람 누가 들어와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근에 다른 양봉업자가 있습니까? 근동에 양봉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네만. 이따손 지랄 났다고 비싼 밥 처먹고 얌전히 자는 놈의 동네 와갖고 불을 질른단가. 아마 미친놈이라도 그런 짓을 할 리는 없제. 그런 미친놈들 세상에 세고 센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요. 어르신, 혹시 동네 안에 방화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방화 전력? 그께 불 질른 전사가 있는 사람 말이지? 네, 어르신. 옛날에 붉은대기 밭머리에서 불을 질러 개성제 선산을 홀라당 태워먹은 놈이 있기는 했다. 당시 개성제에서 살던 이노 아재가 선산 앞동네 반산 쪽으로 올라가서 맞붙을 놓았던 덕에 개성제 묘원 많은 불길을 면했지만 수만 평의 선산숲이 새까맣게 타내렸다. 뒷째 살던 외눈박이 각시, 구암댁의 서방 헌수지시였다. 그 모친이 호영댁이었다. 아들이 불을 냈을 때 호영댁은 며느리 구암댁을 데리고 개성제의 당주 열애당 앞에 가서 꼬박 하루를 엎드려 빌었다는 말이 있었다. 그때 헌수가 감옥에 가지 않았던 건 순전히 모친과 마누라 덕이었다. 다 옛날 얘기다. 멀쩡하다 못해 헌칠한 허우대로 제 평생 부모와 각시를 뜯어먹고 살았던 헌수는 암에 걸려 신살에 죽었다. 그 막둥이 아들 선섭은 통풍에 걸려 돌아와 굴 속에 살고 있다. 반편이인 미친년인지 알 수 없는 장이만 그 굴 속을 드나들다가 배가 맞아서 아기를 낳았지만 선섭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최소한 풍종씨는 선섭의 꼴을 한 번도 못 봤다. 그런 사람은 이 동네에 없었네. 불 지를 사람.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네. 없다고 주장하다 보니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민성네가 세토구에 살 때 민성어매가 옆집인 조성댁 집에다 불을 질렀다.
민성 아베가 가부였던 조성댁을 작은 집처럼 거느리고 살 때였다. 조성댁 집에다 불을 지르고 온 동네 사람이 불 끄느라 난리칠 때 동정지로 올라가서 소나무에다 목을 매버렸다. 반나절이나 지나서 그 죽음을 발견했다. 조성댁은 그 며칠 뒤에 동네를 영영 떠났고 민성은 10살에 어미 없는 새끼가 되었다. 그러나 저러나 50년 가까이 된 옛날 일이다. 제가 지구대 가서 조회해보면 알게 되긴 할 텐데요. 유연섭 씨가 혹시 이 벌통들에 보험을 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런 건 내가 모르지만 자네 말 듣고 본 게 그런 거라도 해놨으면 좋겠구먼. 글쎄요. 가령 화재보험 같은 걸 크게 들어놨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무엇이? 현섭 씨가 큰 돈 타낼라고 재벌통에 불을 질렀다고? 자네, 그것이 말이여소요. 저희들은 갖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해서 말입니다. 그건 참말로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시. 사람이 뭔 일을 할 때 그 일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보면 다 아는 법이네. 현섭이가 벌통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르네. 자네 절대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못 써. 여하튼지 엄만 생각해봐도 불질를 사람은 없은께. 김순경, 자네가 수사를 똑바로 해서 불이 그냥 났다는 것을 밝혀야 할 것이네. 어르신 말씀을 듣자니 저도 불이 그냥 난 것이라고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요. 어쩝니까? 벌들이 휘발유를 물어다 뿌렸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실화로 불을 낼 주인도 현장에 없고요. 그렇다고 길에서 자연 발화된 불꽃이 맨바닥을 외줄기로 100m 넘게 달려와 벌통까지 닿았을 리는 없으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께 수사가 필요하겠지. 어쨌든 동네 사람이 한 짓은 아니라는 게 밝혀져야 한단께. 알겠습니다, 어르신. 나중에 다시 찾아뵐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댁으로 돌아가셔서 좀 쉬십시오. 그래야겠네. 자네는 고생하시게. 집을 향해 몇 걸음 걷던 풍종씨는 불쑥 떠오른 얼굴에 놀라 걸음을 멈춘다. 무엇 때문인지도 모른 채 뒤를 돌아본다. 화재 현장이나 팔각정 근방에서 어른거리는 놈들은 늙은이가 가건 말건 아무 관심이 없다. 뭔 죄 졌다고. 혼자 소리를 하면서 다시 걸음을 옮긴다. 불쑥 떠오른 사람은 송성수의 아들 차연이다. 송성수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인공 세력에 동조했다. 그건 곧 개성제의 당주 열애당한테 대든 것과 같았다. 당시 성수처럼 열애당한테 밉보였던 10명 남짓한 청년들과 그 식구들은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거의 나갔다. 그렇게 떠나갔던 성수는 골동품을 취급하는 사람을 만나 그쪽 일을 하게 됐던 모양이었다. 상당한 재산을 모으면서 나이가 든 뒤 몇 번 고향을 찾아왔다. 올 때마다 양사며 수모당에 돈을 척척 내놨다. 성수가 여러 해 나타나지 않는다 싶었을 때 그 아들 차연이 찾아와 제 부친이 타게 해놓으라 했다. 그러면서 제 부친의 뜻이라면서 붉은대기 광장 회화나무 옆에다 팔각정 지을 돈을 희사했다. 큰 뜸 사당나무 옆에는 정자가 있으므로 작은 뜸 붉은대기에다 팔각정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장소를 꼭 찍어 말했다. 작은 뜸 팔각정이 그렇게 지어진 후로도 차연은 잊지 않을 만하게 한 번씩 왔다. 그때마다 땅을 알아보고 다니는 것 같았다. 그가 가고 난 후 어느 결엔가 보면 누군가의 전답이 차연에게 넘어가곤 했다. 지금 풍종씨가 차연을 떠올린 까닭이 그 때문이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금당의 땅을 뭐 때문에 사대는지 수상하지 않은가. 벌통 주인인 현섭 씨는 아침 9시경에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 작은 뜸 광장에 서 있는 오토바이가 20대도 넘었다. 읍이나 면 소재지 등으로 출근하는 젊은 사람들 차도 섞여 있었다. 아침밥을 먹은 동네 늙은 남정들 거의가 다시 모여들어 수군거리고 있을 때였다.
차에서 내린 현섭 씨 얼굴이 흑빛이었다. 설마 하며 달려왔다가 담아지기 밭이 온통 시커먼 재로 덮여있는 걸 보았던 것이다. 300여 개의 벌통 중 남은 건 창고로 쓰는 컨테이너 뒤쪽에 쌓아뒀던 빈통 10여 개뿐이었다. 컨테이너 앞쪽의 외양은 거먹게 그을렸다. 컨테이너 안에 있던 물건들은 그런대로 무사했다. 너무들 하시오. 너무들 해. 고향이라고 믿고 놔뒀더만 이라고 만들어 부요. 현섭 씨가 울부짖었다. 동네 사람들로서는 억울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7년 동안 현섭 씨의 벌에 쏘이지 않은 사람이 드물었다. 동네 안악들이 날 좋은 초저녁이면 운동 삼아 동네 한 바퀴를 걸을 때 붉은대기 길을 제외해 버린 지도 여러 해 되었다. 그러면서도 현섭 씨를 한 동네 사람이라 여겨 참아왔다. 이 아침에 8천만 원쯤이나 된다는 재산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의 맘을 모를 건 아니어도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원망들을 일은 아니지 않은가. 최초 목격자인 풍종 씨가 위로를 겸해 나선다. 어이 현섭이, 동네 사람이 안 그런 걸 알잖는가. 이 동네에 그런 짓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자네 맘을 모를 것은 없네마는 동네 사람들이 그렇다고 쳐불면 자네 맘이 더 안 좋채. 글지 마소. 글지 말어. 현섭 씨가 새까맣게 그을린 컨테이너 앞에 앉아 통곡을 시작한다. 출근할 사람들은 출근하기 위해 차를 타고 떠나고 남은 늙은이들은 둘레둘레 서서 대체 이놈의 불은 왜 났는지에 대해서 설왕설래한다. 풍종 씨는 현섭 씨 곁에 서서 어찌할 줄 몰라 붉은대기 쪽으로 사라지는 젊은 놈들 차의 꽁무니를 쳐다본다. 정말이지 귀신이 코칼 노릇이다. 대체 어떤 놈이 휘발유를 통으로 싣고 와서 줄줄이 뿌려댄 다음에 불을 지르고 후루루 도망을 갔단 말인가? 누구한테 뭔 옥가심종이 있어서? 풍종 씨가 속말을 하고 있는데 경찰차가 붉은대기 길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 끝이 나